네, 그럼 오늘 7주차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확진이 돼서 2주차 휴강을 하는 바람에 2주차 보강이 마지막 15주차 보강 기간에 보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 6번 하는 건가요? 6번 강의하고 3, 4, 5, 6, 7, 5번인가요? 네, 5번 강의하고 시험을 나가는 거라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서만 다 낼게요. 네, 제가 뭐 말 안 하는 데에서 나오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그러기야 이렇게 되니까 제가 강의한 부분에서만 시험 문제, 20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주차 수업이어서 매 주차마다 어, 4문제씩 내면 되나요? 네, 주차별로 4문제씩 골고루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대로라면은 뭐 의료 광고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1달러부터 4달러까지는 좀 기본적인 내용이고 형법으로 비유하자면 형법 총론적인 얘기고 나머지 이제 의료 광고서부터 마지막에 생명의료법 관련해서는 뭐 형법 강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죄를 먼저 나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의료 형법이라든지 의료 책임법 부분은 그 부분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3시간 꽉꽉 채워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료법을 이번 시간에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12단락이에요. 여러분 교과서는 313페이지예요. 화면도 다 잘 보이나요? 처음에 되게 뿌옇게 나오던데 지금 괜찮나요? 네, 오늘 나갈 부분을 보시면요. 생명의료법, 생명공학과 생명윤리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로마자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되게 로마자마다 내용이 막 장수로는 한 2장 뭐 이런 단락들도 있어서 많아 보이지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생명의료의 규범적 토대, 로마자 2번 배아의 생성과 이용, 그리고 로마자 4번 유전자 진단과 검사 및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자 치료, 이게 1교시 수업이고 2교시에서는 로마자 3번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특히나 인체 유래물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고요. 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든지 법적 지지는 내용이 뭐 크게 많지 않아서 금방 수업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생명의료의 규범적 토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생명의료를 규율하는 이 규범적 토대는 의료의 미래로서의 생명의료인데요. 앞으로 미래의 의료는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료, 생명의료에 점점 더 의존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생명공학 하면 바이오테크놀로지죠.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그 기술을 의료에 투입하는 게 바로 생명의료예요. 메디컬 사이언스죠.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하면은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생명의료 영역에 투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생명의료에 의해서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몇 가지 좀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생명, 생명현상, 생명문화, 그리고 생명공학이 무엇이고 왜 생명공학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에 따라서 생명윤리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 기술을 왜 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생명공학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유전자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생명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삶부터 죽음까지가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나가고 죽는 게 생명이어서 기독교적으로 그러면은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지, 생명이 언제 시작될까요? 언제다 딱 특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형법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뭐 낙태죄 규정도 24주 이전에는 어떤 사유에서 모자보건법상 효력이 있었을 때를 가정했을 때 24주 기준으로 24주 전은 되고 24주 후면 안 되고 형사처벌이잖아요. 그만큼 정확해야 되는데 인간 생명이 언제냐, 언제 시작됐냐, 요거를 따지는 거는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천지를 창조한 때를 찾는 것만큼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한산부인과 협회에서는 어떻게 임신 주수를 세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거 전에 기독교적으로는 생명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PPT 자료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에요. 현대 미국식 영어로 풀어놓은 거여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죠. 원어를 보니까 God formed man out of dirt from the ground and blew into his nostril the breath of life.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기독교 교회나 성당 나가는 학생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빛을 보시기 하나님이 좋으셨더라. 한 7번 좋으신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생물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라 하면 만들어지고 이랬어요. 근데 사람만 만드는 방법이 다르셨거든요. 자기 형상대로 흙을 빚으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생명과 인간 생명을 그렇게 차별되게 만드셨구나 하는 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자 이제 사람이 살아나 생명이 되었다. The man came alive, a living soul. living soul을 이제 생명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 기독교 개신교 성경에서는 생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생령은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성서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 표기를 하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하고 성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번역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흙으로 저희를 다 빚으셨네요. 이게 생명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시작인데 우리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임신 주수를 이제 40주로 하죠. 사람은 40주 동안 이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출산을 하는데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국제통용규칙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규칙적인 생리를 하는 여성의 경우에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2주가 배란일이에요. 배란일 때 수정란이죠. 수정란이 형성되죠. 이건 정확하거든요. 배란일 이코르 수정란 만들어지는 시기. 그 다음에 정자 이제 만나는 시점이죠. 그래서 수정란이 생기고 수정란이 만들어진 2주 뒤에 자궁에 착상해요. 그러면 우리 가톨릭에서 인간 생명이 언제 시작되냐라고 했을 때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때부터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수정란, 배아, 태아, 신생아,
성인, 어른, 뭐 우리랑 다 똑같이 인간 존엄한 인간으로 보죠. 가톨릭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우리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전체 임신 주수에서 앞에 임신 2주는 빠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배란이 일어나는 2주까지는 수정되지 않으니까 전체 40주에서 2주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학 개념으로는 수정난 이후에 2주 뒤에 자궁에 착상하죠. 법학에서는 자궁에 착상하면 그때부터 태아예요. 이게 의학 기준하고 약간 틀린데 이 배아가 자궁에 착상하기 전을 의학계에서는 이제 전배아라고 하고 자궁에 착상하고 난 다음에 한 8주까지도 배아로 봐요. 근데 우리 법학에서는 이 배아, 수정난 배아가 자궁에 착상한 때부터 출산 전, 진통설 오기 전까지는 태아로 봐서 태아를 보호했죠. 우리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보호를 했는데 지금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낙태죄 조항이 이제 효력을 상실했죠. 그래서 자궁에 이제 착상해서 진통설 이후로는 다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출산 중에 뭐 의사가 실수로 뭐 아이에게 죽게 했다 하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든지 뭐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됐고 인간 끝은 생명의 끝은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들에게 영원히 생명을 불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Then God said, I'm not going to bless life into man and woman endlessly. 영원히 살게 하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Eventually they are going to die. 이제부터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From now on, they can expect a lifespan of 120 years. 우리 공식적인 공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기네스. 네, 맥주 기네스 말고요. 네, 기네스 기록의 최고령자가 혹시 누군지 몇 살인지 아는 학생 있나요? 일본에 있는 다나카 가네 할머니가 1903년 1월 3일생이에요. 계산하면 이제 만 나이로 119점, 지금 4월이니까 3개월 좀 지나셨어요. 할머니 제가 계속 2014년부터 강의를 해왔잖아요. 다나카 가네 할머니가 뭐 114세요. 막 지금 115, 116, 110 계속 매년 올라가요. 119.3개월까지 왔어요 지금. 올해 돌아가시겠네요. 120년까지밖에 살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 1.1핵이라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할머니 올해 하루하루가 소중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죠.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일이 또 올 줄 알고 좀 쉽게 사는 것 같아요. 아이씨 어떡해. 그래요. 지금 현재로는 119.3개월 다나카 가네 할머니가 공인 기록 지금 최고령자예요. 다른 분들도 있는데 다른 분들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를 썼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자격 박탈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본에 있는 다나카 할머니가 최고령자인데 일본의 100세 이상인 분들이 몇만 명 되죠. 일본이 최고령이에요. 뭐 되게 뭐 다나카 할머니 혼자 119살까지 살았네가 아니라 되게 고령자가 많아요, 일본에. 그래서 사람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한정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한 100년 정도 남은 건가요? 100년 조금 덜 남았네. 네, 그래요. 부럽네요. 젊음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한 20대 20살에서 25 군대 가기 전까지
아주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군대는 또 가고 싶지는 않네요. 다른 건 다 부러운데 군대는 안 부럽네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성경에서도 나와 있고,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아까 생명은 삶과 죽음이잖아요. 그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늙어감과 병듦과 같은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게 바로 생명 현상인데,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진 뭐 병들고 늙고 이런 거 뭐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저도 예전에 사법시험 준비할 때 대상포진이 왔거든요. 조선시대 같았으면 죽었어요. 근데 요즘에 약이 개발되고 해서 제가 그래서 살아서 여기 앞에 서 있네요. 아유, 감사해요. 그해 그래서 사법시험 못 봤죠. 한 달 남겨놓고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뭐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누워있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래서 살았어요. 살았다는데 의의를 둬야죠. 뭐 사법시험 뭐 안 봐도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생명 현상이고, 생명 문화라는 것은 앞에서 보신 이 생명 현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또 어떻게 함께 처리하는지가 하나의 문화, 즉 생명 문화인데요. 죽음에서의 우리 생명 문화를 보면 우리 죽으면 3일장 하죠. 예전에는 집에서들 많이 돌아가셔서 병풍 같은 거 쳐놓고 뒤에 관이에요. 사람 시신 3일간 놔두고서 거기서 밥 먹고 그리고 3일 되면은 이제 무드로 가죠. 근데 요즘에는 다 병원으로 가요. 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안 해도 가까운 병원의 장례식장을 가죠. 그래서 다음날 입간 뭐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은 입간 예배하고 그 다음날 이제 화장하러 가야 되니까 발인 예배하죠. 그리고 가요. 사람 죽으면 크게 2번 우는 것 같아요. 바로 돌아가셨을 때 임종 볼 때 그때 막 자지러지게 울죠. 그리고 한 번 또 그만큼 또 막 울고 쓰러지는 때가 화장하러 갈 때. 그때 어, 너무 슬프네요. 네, 그래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다 안 죽어봤잖아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뭐 이런 공포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죽음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구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 위안을 받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생명 문화고 죽음에 있어서 문화고 또 유명하시는 분들은 한 5일장 해요. 네, 저 3일장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3일장 하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출생에 있어서는 예전엔 또 집에서 또 많이 났어요. 산파 선생님이 오기도 하고 산문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오기도 하고 집에서 많이 낳다 보니까 집에 이제 현관 앞에 새끼줄 같은 거 꼬아서 문 앞에 놨거든요. 그래서 숲 같은 거 달아놓고 딱 그거 보면은 여기 아기가 태어났구나. 371 해서 371에 20일, 21일간은 이 집에 방문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화가 있었죠. 근데 이게 또 많이 바뀌었어요. 다들 요즘에 산부인과 가서 병원에서 낳잖아요. 그래서 뭐 새끼줄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 산모 이름 카드 갖고 내려가죠. 하루에 2번 면회니까 이런 유리관 같은데 이제 창문에 이렇게 이름 대면은 누구 엄마 애기 보여달라는구나 해서 하루에 딱 2번씩만 보여줘요. 아침 1번, 저녁 1번. 아, 일이 있어서 저녁에 못 보면 그날 못 보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만 보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뭐 산모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막 사진 찍고 막 신기하고 다른 팀들도 봐야 되니까 또 빨리 빠져야 되니까 10분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병원에 있다가 이제 아빠는 이제 집에 와서 처음 안아보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모유 수유 때문에 산후조리실 있다가 이제 모유 수유하러 내려가는데 아빠는 세균 감염 때문에 못 내려가요 아예.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처음 안아보죠.
그때가 생각나네요. 어제같이 주마등같이 생각나는데 벌써 9살 초등학교 2학년이라 말대답하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생명 문화, 그래서 생명, 생명 현상, 생명 문화에 대해서 어떤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은 생명공학에 대한 정의예요. 생명공학이 무엇인지. 네.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 숙명인 줄 알고 뭐 병 들면 병 걸리고 늙으면 또 늙고 얼굴 주름 쭈글쭈글해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 기술들이 발달해서 레이저 기술 어, 어, 그 산부인과랜다. 그 피부과 레이저 치료 받으면 또 주름도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생명공학은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생명체에 대한 기술적 개입을 통해서 형질 변화나 개체 변이를 유도해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들을 만들거나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이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 및 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총칭하는 내용이 바로 생명공학이에요. 우리 의료법 체계는 생명공학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13페이지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내용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생명 현상의 기전. 기전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안 쓰죠. 이게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우리 몸에서 방어 기전이 일어나죠.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제 걸려서 6일 자가 격리하고 약 먹고 이제 격리 기간이 해제됐어요. 그럼 이제 코로나 이제 다 낫죠. 그럼 이제 우리 신체에서 방어 기전이 일어나죠. 네. 방어 기전 끝나고 면역 기전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럴 때 이제 기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의학 용어고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어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방어 기전, 면역 기전 이러니까 좀 이해가 좀 쉽죠. 네, 그럴 때 쓰는 말이어서 생명 현상의 기전,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생명공학의 원천 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등의 학문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학문들이 다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과 중에 하나죠. 병리학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의학으로 생리학도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는 병리학과가 의과대학에서 좀 비인기 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친구 형님도 병리학과 교수신데 서울대 의대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몰랐는데 서울대가 그래도 의대가 알아주나 봐요. 네, 그래서 근데 카톨릭대도 의대 알아주죠. 와, 뭐 거기나 해요. 네. 그래서 병리학이 왜 그 요즘에 인기과인 줄 알아요? 병리학, 임상, 의사, 환자 이렇게 대면으로 많이 진료하는 과가 아니잖아요. 의료 소송이 안 걸려요, 거의. 병리학 암 슬라이드가 암 환자 아닌 건데 암 환자라 바뀐 슬라이드 때문에 이분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유방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판정 받으시면 다른 대학 병원 가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심정이 있죠. 이분이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서울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는 새로 안 한 거예요. 초음파나 다른 것만 다 하고 조직검사는 세브란스에서 했으니까 그 조직 그 샘플링 그대로 보고 조직검사는 따로 안 했는데 유방 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수술 끝나고도 이게 암이 어떻게 된 건지 조직 샘플을 다시 하거든요. 역추적해야 되니까 보니까는 유방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역추적해서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직 슬라이드가 바뀐 거예요. 유방암 환자랑 유방암 아닌 환자랑.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는 서울대학병원 왜 안 했냐. 1심에서는 손해배상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서울대학병원은 뭐 과실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배상 책임이 없는 걸로 민사소송이었는데 그 케이스 말고는 병리학에서 의료소송 걸렸던 사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한 해에서는. 그만큼 병리학은 의료소송 걸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병리학과 엄청 인기죠. 피부과도 요즘에 인기고 지금 비인기학과들이 뭐 산부인과, 뭐 마취과도 또 좀 잘 안 가려고 하고 특히 외과 쪽들도 힘들어서 많이 안 가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은 의대 가면 어느 과 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직 어려서 해볼 만도 한데 막,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지 않아요? 뭐 저는 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군인도 되고 싶었고 파일럿 조종사도 되고 싶었고 되게 꿈이 많았어요. 어, 그래서 네, 많은 경험을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인생 100세 시대인데 네, 한 직장으로 끝나기에는 만 65세에서 60세에서 끝나죠. 그럼 나머지 60년 뭐 하고 살죠? 아이씨, 큰일인데. 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능력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학을 이제 공부하면 한 80, 90 이럴 때까지 책 내고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쉽지 않나요? 하버마스 교수님이 90 거의 100세 다 돼가시는 현존하는 사회철학자, 법철학자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공부 안 하고 좀 놀고 싶은데 네, 머리 안 쓰는 그런 어, 직업을 여행 다니고 이런 거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래서 생명공학의 정의를 이렇게 다시 한번 한 번 더 언급을 하셨고요. 우리가 생명공학 육성법에 생명공학이 무엇인지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지금 2조로 되어 있는데 8조인데 2조예요. 2조가 정의 조항이고 네. 여기서 생명공학 육성법은 과기부 소관이에요. 생명연립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생명공학 육성법은 과기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조문은 2조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요. 제1호가 생명공학이란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정보를 연구, 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하며 기초의학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공학이란 어떤 거구나라고 법조문에도 정의를 말하고 있어서 의료보다 낫네요. 의료는 우리 의료법상 의료가 뭐다 이렇게 딱 픽스하지 않고 있는데 생명공학이라는 건 딱 픽스를 해놔서 개념을 정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채팅 중 학생이 있어서 출석 처리요. 출석 처리는 중간에 출석 못 부른 학생은 저한테 문자를 다시 주세요. 지금 출석해 줄 수는 없어서 네. 또 우리가 수업 끝날 때는 mp4 파일로 파일을 변환해야 돼서 바로 나가야 돼서 채팅 내용들을 다 날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사유로 지각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사유를 보고서는 출석 인정해 드릴 수는 해드리고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생명공학 과학기술의 대표적인 예들을 한번 몇 가지를 큰 것들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인공체외 수정이에요. 우리
결혼한 부부들 4커플 정도에서 1커플 정도가 불임 부부예요. 그 정도로 불임 확률이 높은데 시대가 가면서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불임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체외 수정은 여러분 시험관하기 생각하시면 돼요. 정자, 난자, 자연적 임신의 이야기 아니라 정자, 난자를 이제 체외로 뽑아내서 시험관에서 이제 수정을 일으킨 다음에 이걸 이제 배양해서 뭐 5일에서 7일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궁에 착상하면 아기가 탄생하죠. 인공체외 수정은 시험관 아기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이제 배아 연구인데요. 배아 연구는 여러분이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배아 연구를 통해서 세포 치료술이라든지 장기 복제 생산이라든지 인간 복제가 가능한 단계예요. 배아 연구라는 거는 요거예요. 왼쪽을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 32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체세포 핵이식법이라고 3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세포의 핵이식법이 지금 설명해 드리는 생명복제 기술에서 이 부분이에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지금 난자예요. 난자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젓가락 같은 게 있는데 이 젓가락 같은 걸로 이제 난자를 집어 올려서 전기 자극을 지금 줬죠. 그럼 전기 자극을 주면 왼쪽에 난핵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우리 몸 장기 중에서 어디서든지 채취를 할 수 있는 체세포를 떼어서 이 떨어져 나간 난핵의 자리에 체세포를 입력을 하죠. 그러면 자기가 생식세포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정자같이 생식세포로 인식을 하니까 수정이 되겠죠. 난자와 이제 정자가 만난 것 같이 되니까 그래서 수정란이 생성이 돼서 배아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배아가 체세포 배아 복제예요. 배아 복제, 체세포 복제 배아, 배아 복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320페이지에서 보시는 체세포 핵이식 방법에 의한 게 바로 이 설명이에요. 복제양 돌리가 이렇게 나온 거고 복제소 영롱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아가 형성된 거예요. 이게 체세포 배아 복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배아는 세포 치료술에 이용되고 장기 복제를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장기 복제를 생산할 수 있고 이 배아를 이제 자궁에 착상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인공체외 수정으로 난 아이랑 배아 복제한 아이랑 큰 차이점이 있어요. 시험관 아기는 어떤 아기가 태어날지 모르죠. A, B, C, D 뭐. 근데 배아 복제 이 배아를 자궁에 착상하면 체세포 공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 체세포를 이용했으면 신여성 주니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체세포를 이용했으면 여러분 본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복제예요. 그래서 인공체외 수정하고 체세포 배아 복제의 큰 차이점은 체세포 공여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간 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아일랜드가 2005년도에 개봉했는데 여주인공 스칼렛 요한슨이죠. 스칼렛 요한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불림을 받으면 아일랜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원래 원주인의 장기를 기증하고 죽는 거죠. 이렇게 배아 복제된 이 인간은 장기 이식할 때 뭐 면역 반응할 필요 없죠. 내 장기니까 100% 일치하죠. 그래서 거부 반응 일어날 필요가 없는 그런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태어나는 거예요. 와, 생명공학 기술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야 아니야 무슨 인간 복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한 50 넘어서 60 넘어서 뭐 병에 걸려서
어느 장기가 필요한 타이밍에는 복제 인간이 필요하죠. 어, 내가 장기를 받고 저는 살아나고. 근데 이게 생명윤리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배아 복제하는 것 자체가 종교적으로도 인간 뭐 시험관하기까지는 많이 이해가 가요. 그래도 인공수정 시험관하기도 처음에 엄청난 생명윤리적인 비난을 받았어요. 1978년도에 이제 루이스 브라운이라는 여자아이가 영국에서 처음 2.68kg로 태어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영국 성공의 국가잖아요. 기독교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성공의 국가에서 인간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주관하냐, 생명을 탄생하게 하냐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어떻죠? 1978년생이면 한국 나이로 45이에요. 지금 한 3, 40년 지난 지금에서는 결혼했는데 애기 없으면 우리 막 그런 말 해요. 시험관에 자기가 날 것도 아니면서 뭐 하라마라 감나라 배나라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오지랖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 국가에서 시험관하기 비용 대고 있거든요. 한 3회 정도까지 내는 것 같아요. 한 13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해 줄 정도니까 예전에는 생명윤리적으로 비난을 받던 일이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난이 아니라 국가에서 적극 장려하고 돈까지 대주네요. 생명윤리 문제라는 게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아주 좋은 대표적인 게 시험관학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난을 받았던 게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시대, 장소,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생명윤리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고 이게 생명윤리적인 문제죠. 지금에 와서 이 배아 연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명 출산은 특히나 포유류는요, 뭐 단순 생물이 아닌 포유류인 인간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이제 자궁에 착상해서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남자가 필요 없네요. 난자만 있고 체세포만 있으면 배아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우리 남학생들의 지위가 설 자리를 잃는 건가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배아 단계에서는 남자의 정자가 필요 없는 건데, 이렇게 연구해도 되나? 이렇게 배아를 형성해도 되나? 이런 게 바로 생명윤리 문제인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배아 복제를 해도 되나라는 논의가 없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국 다음으로 배아 복제 연구를 하기로 법적으로까지 승인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영국 다음으로 배아 복제 연구를 두 번째로 빨리 시작하긴 했는데 우리는 그런 생명윤리적인 논의는 한 적은 없어요. 황석 박사 연구는 이걸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이런 논의가 아니었고 이 연구를 조작하신 거죠. 연구 조작 부정행위 사건이었지 생명윤리적으로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명공학 기술이 사람을 복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구나. 엄청난 거죠. 대신에 이 배아 복제는 내가 나오는 거다. 여러분 복제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BTS? 아니에요? 한 BTS 한 팀으로 괜찮아요? BTS 한 세 팀 만들어서 영국 보내고 미국 보내고 호주 보내고 하면 막 수입 아닐까요? 싫어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산전 진단술, 산전 진단술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하죠. 넓은 의미의 산전 진단은 이제 출산하기 전에 검사받는 걸 모두 다 산전 진단이라고 해요. 네, 그건 넓은 의미의 산전 진단이고 체내 수정에서
우리가 배아 형성 단계, 종류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전자 치료도 가능하고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임신 중절, 안락사, 뇌사와 장기 이식술. 장기 이식 거의 피부에서부터 눈 각막까지 이식 안 되는 부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생명공학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해 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료란 생명공학을 사용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며 기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죠. 생명공학 기술을 의료에 쓰는 거를 생명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생명공학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넓은 의미에서 지구촌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죠. 생명공학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인간의 질병 대치, 식량 생산, 환경 보존, 에너지 대체들을 통해서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기 때문에 생명공학 연구를 꾸준히 지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생명공학 기술로 에너지 대체도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체 에너지 기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이오 에너지가 있어요. 이 바이오 에너지는 크게 바이오 디젤하고 바이오 에탄올 이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바이오 디젤은 콩기름과 유채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든 무공해 원료예요. 식물성 무공해 원료를 만들 수 있는 게 대체 에너지 기술이죠. 이게 바이오 디젤이고 바이오 에탄올은 사탕수수 밀 그리고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옥수수라든지 거대 억새 이런 나무 등으로 미생물이나 효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기술이 바이오 에탄올이에요.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대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큰 두 가지 방법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 기술 이런 거 다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식량도 전 세계적인 측면에선 식량 부족 현상이죠. 그래서 생명윤리에 관한 우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약칭으로 생명윤리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 바이오 뭐 관련된 거는 다 이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하에서 생명윤리법으로 제정한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연명 과정에 있는 긴 그 법 있죠. 그건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약칭으로 부르듯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법제처 홈페이지 가보시면 약칭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생명윤리법으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돼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지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관련해서는 우리 생명윤리법이 제정돼서 규범적 토대를 이루고 있죠. 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크게는 배아의 생성이라든지 배아 연구, 배아의 이용과 폐기에 관한 사항들까지도 다 규정을 해서 규율하고 있고요. 인체의 유해물에 관한 거는 2012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3년부터 생명윤리법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체 유해물 연구라든지 인간 대상 연구에 관한 사항들이 이제 규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유전자 진단과 검사 및 치료 및 유전 정보의 보호나 이용에 관한 규율도 생명윤리법 안에 다 제정돼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법적 규율의 기초로서 생명의료 행위 시퀀스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제목이 315페이지와 316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로마자 2번을 이제 공부할 텐데 여기 보니까 배아의 생성과 이용해서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의 인공적인 생성과 관련해서 그 생성 방식에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한다. 그래서
우선 인간 배아의 생성 방식을 살펴보고 그러한 생성 방식에 따라서 개별적인 생성 목적과 연관성 속에서 만들어내는 행위 시퀀스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규율되는지를 살펴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행위 시퀀스가 생명 의료 단계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서 이걸 보고서는 한번 315페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배아 형성할 수 있는 네 가지 단계가 크게 이렇게 배아가 형성될 수 있어요. 크게는 체내 수정과 체외 수정으로 나눌 수 있고요. 체내는 이제 여성의 몸 속에서 이제 배아가 형성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1행위가 배아를 형성할 수 있는 단계예요. 1행위에서 체내 수정에서 자연적인 임신이죠. 남자, 여자가 이제 자연적인 성관계에 의해서 배아가 형성되는 게 자연적인 임신이에요. 체내 수정에서 그 다음으로는 AI라고 하는 정자주 입술이에요. 남자에 따라서 정자에 꼬리가 없거나 꼬리가 힘이 약하면 난자까지 못 가기 때문에 정자주 입술 주사에 이제 정자를 담아 가지고 쭉 여성의 몸속에 바로 정자를 배달시켜 주는 거죠. 정자 주입술에 의해서 배아가 형성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체내 수정에 의해서 배아가 형성되는 방법이죠. 그 이외에 이제 체외 수정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공 수정이에요. 이 세 번째 1행위에서 3위 시험관하기예요. 인공 수정이란 게 체외 수정에서의 인공 수정, 시험관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에서 정자 난자를 수정시켜서 배양해서 쭉 가서 자궁에 착상하면 이식하면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임신 목적이죠. 이 인공 수정. 체외 수정에서의 인공 수정은 임신 목적이에요. 출산 목적이에요. 네, 체외 수정에서의 배아 복제. 배아 복제 방금 말씀드렸죠. 난자의 난액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체세포를 난액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서 생식세포를 인식해서 수정란을 이루게 되는 이게 배아 복제예요. 배아 복제는 자궁에 착상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간 복제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아를 형성해서 그걸로 연구해서 뭐 줄기세포를 추출하거나 이런 연구는 가능하지만 자궁에 착상하면 체세포공여자 전면은 신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금지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래서 배아복제를 통해서 여성이 자궁에 착상하는 것은 금지시키고 있다. 그래서 1행위에서 배아를 형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반가로 4 이렇게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배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행위에서 이렇게 배아를 형성했으면 2행위로 가죠. 2행위로 가서 2행위에서 체내 수정에서는 산전 진단을 해요. 대표적인 산전 진단을 보시면은 초음파 검사와 양수 검사, 육모막 생검 이렇게 있어요. 초음파 검사는 산부인과 가면은 매번 산부인과 초음파를 해요. 비용은 한 35,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입체 초음파나 정밀 초음파는 한 8만 원에서 10만 원대 사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음파, 여러분 초음파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봤죠? 자기 거 본 건 아니죠. 애기였을 때. 그 동생이나 이렇게 본 건가요? 네. 요즘은 뭐 유튜브에 몇 주 차 이러면 또 볼 수 있으니까 산부인과 초음파를 통해서 처음 기형아 검사할 수 있는 게 11주에서 14주 사이에 목덜미 투명대 검사를 하면은 다운증 후군인 줄 알거든요. 그게 산부인과 초음파를 통해서 처음 기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11주에서 14주 사이에 목덜미 투명대가 3mm 미만이면 정상이에요. 3mm 이상이면은 다운증 후군인 거죠. 그래서 14주가 넘어가서 3mm 이상인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11주에서 14주 사이에서 목덜미 투명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의 처음 이제 초음파로 기형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니까 막
막 긴장도 되고 막 기도도 막 더 하고 막 딱 갔죠. 그랬더니 저희는 12주 차에 갔는데 3mm 이내였어요. 그래서 아 감사의 또 안도의 뭐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또 강향을 그때 받아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그래서 산부인과 초음파가 여러분 뭐 유튜브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되게 선명해요. 되게 잘 보이고 또 기간에 따라서 정밀 초음파 하거든요. 화소가 너무 좋아요. 와 그래서 우리나라 산부인과 초음파 기기가 세계 점유율 1위예요. 그래서 의료기기 시장에서 다른 것도 뭐 선두를 달리는 게 있는데 산부인과 초음파 기기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거가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화소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양수 검사가 있는데 양수 검사는 임신 16주에서 18주 사이에 하고요. 양수 속에 있는 태아의 세포를 채취해서 배양을 해서 세포 수를 늘린 다음에 그 세포의 염색체를 조사해서 태아의 건강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거의 정확도는 95% 이상이죠. 거의 정확해요. 근데 이제 양수 검사는 비용이 좀 비싸요. 한 100에서 13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이게 산모의 복부를 소독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의 양수를 이제 20ml 정도 채취를 해서 긴 바늘 이런 걸 또 써야 돼서 좀 산모들이 좀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만 35세 이상 산모들한테는 꼭 하시라고 산부인과 기본소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만 35세 이상부터 다운증후군 발병률이 2배로 폭발해요. 35세 기준이. 그래서 꼭 만 35세 이상 초산인 산부, 임산부한테는 꼭 하게끔 돼 있는 게 양수검사고요. 육모막 생검은 이거는 초음파를 유도해서 간에 따라 이제 플라스틱 카테터를 자궁경관을 통해서 삽입을 해서 육모막의 육모를 소량 채취해서 이제 그걸 배양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 자궁경관에 이제 카테터를 삽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모들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초음파 검사나 양수 검사로도 요즘엔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인 산전 진단수를 하면 이 세 개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때 산전 진단은 착상 전은 아니죠. 자궁에 착상한 이후, 착상 후 산전 진단이에요. 체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우리 생명공학 기술이 착상 전에 체내에서의 착상 전 진단은 할 수가 없고 체내에서는 다 착상 후 산전 진단이에요. 그리고 체외 수정에서는 착상 전 진단을 하죠. 착상하기 전에 DNA라든지 뭐 이상 여부를 다 확인하고 이제 선별해서 이식할지 폐기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지 착상한 다음에 하지 않아요. 시험관에 있을 때 착상 전 진단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착상 전 진단 네.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은 크게 중압 연쇄 반응하고 형광 제자리 부화법이 있어요. 그리고 착상 전 진단 아니면은 극체 진단을 통해서 유전자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관 할 때 우리가 호르몬제를 여성에 이제 주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나와야 되는데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8개에서 12개 정도까지 추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각각의 난자에 한 10만 개씩 정자를 뿌려요. 그러면 이제 수정란을 이루게 돼서 수정란이 생겨서 이제 배아가 형성되면은 이제 그걸 이제 자궁에 착상하죠. 그래서
체외 수정을 통해서 이제 시험관하기를 하는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정 후 한 5, 6일까지 이제 배양을 했다가 추가 배양을 해서 자궁에 착상하는데 그래도 자궁에 착상할 확률이 75% 미만이에요. 그래서 자궁의 착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시험관하기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태아 쌍둥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서 요즘에는 그래서 쌍둥이라고 하면 시험관 했는지 의심부터 먼저 하죠. 자연적 임신에서 다태아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쌍둥이 났다고 하면 시험관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착상 전 유전자 진단에 대해서 보면은요. 수정 후 이제 3일이 지나서 6에서 10세포기가 된 이후에 할구된 세포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개를 채취해서 그걸로 이제 중합 연쇄 반응을 하기도 하고 형광 제자리 부합법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중합 연쇄 반응은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고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잘 알게 됐죠. PCR 방법이 중합 연쇄 반응이에요. 이게 하나 DNA 요거 추출한 거 하나 가지고 10사이클 돌리면은 하나가 이제 둘 늘어나고 10사이클만 돌려도 1024개로 늘어나요. 근데 우리 코로나 PCR 검사 돌리는 게 한 35에서 40서클을 돌리거든요. 그럼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죠. 하나 가지고. 이게 굉장한 발명이어서 이 PCR 개발하신 분은 노벨 화학상 수상을 받게 됐죠. 네. 그래서 우리 PCR 이 조그만 거 가지고 DNA를 증폭시키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PCR 방법은 보통 염색체 우성, 열성 및 성염색체 유전질환을 증폭한 유전자를 이용해서 직접 특정한 유전자 자리를 알아보는 게 이제 PCR이고요. FISH라고 하는 형광제자리 부합법은 형광물질을 염색체에 쫙 뿌려요. 그러면 형광물질이 다 염색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염색체 이상 여부가 한눈에 나오죠. 그렇게 확인하는 게 이제 형광제자리 부합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착상전 유전자 진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극체 진단이라는 걸 하는데 위에 착상전 유전자 진단은 수정란을 가지고 배아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비난, 윤리적인 비난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극체 진단은 극체 검사는 이제 모체로부터 유래할지 모르는 유전 이상을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난자의 극체를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수정란 배아를 이용한다라는 윤리적 비난을 좀 피할 수 있어서 극체 진단 방법도 사용을 하죠. 이게 착상전 진단이에요. 체외 수정에서의 착상전 진단이죠. 여기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디자이너 베이비를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키라든지 IQ라든지 DNA를 증폭시켜서 유전 이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성의 이런 DNA도 다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 베이비를 생성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체외 수정에서의 착상전 진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성의 원하는 아이를 만들어도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질문이 이제 생명윤리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날씬하고 키 크고 뭐 그런 여자아이? 그리고 뭐 똑똑해야 되나? 예, 건강하고 잘생기고 막 좀 이랬으면 좋겠나요? 저희 아이들 보면은 내 아이라 예쁘지 뭐 똑똑해서 예뻐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귀여운 거잖아요. 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하는 딸 아들들이지 똑똑해서 뭐더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180 이상이면 좋아하고 180 이하면 좀 덜 좋아하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위에서 이런 산전 진단을 해요. 체내 수정에서의 산전 진단, 체외 수정에서의 착산전 유전자 진단 이런 걸 하죠. 다음에 이제 3행위로 오면은 선별 행위를 해요. 체내 수정이든 체외 수정이든 선별 행위라고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럼 이제 4행위에서 이 산전 진단을 통해서 결정 데이터가 나왔으면 이상이 있으면 임신 중절을 하거나 이상이 없으면 임신 계속 유지를 할 텐데 그럼 뭐 어느 선까지 이상이 있으면은 임신 중절을 하겠다는 거죠. 네. 뭐 소아마비를 발견했다. 임신 중절을 해야 되나요?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명윤리적으로.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건 다 생명윤리적인 논의를 하는 거죠. 소아마비라고 임신 중절을 한다? 어,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뭐 손가락 3개 있으면 중절하고 2개 있으면 뭐 계속 임신을 유지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 이제 루게릭 병이 왔는데 그것도 이제 미리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데 어, 그 유전 질환을 발견했으면 임신 중절을 한다? 와, 그랬으면은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블랙홀 연구나 이런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더 늦춰졌겠네요. 그래서 그런 질환이 있다고 어, 바로 임신 중절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 뭐 무조건 그 아이는 낳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디자이너 베이비를 원하는 우성의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 키 얼마에, 뭐 IQ는 뭐 몇 이상, 뭐 이렇게 다 디자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디자인해서 선별해서 이식하면은 아이가 낳는 거죠. 이상이 있으면 이제 폐기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번에 8개에서 12개 정도 난자를 채취하기 때문에 다 자궁에 착상시키지는 않잖아요. 한 3개, 4개 정도만 한 번에 착상해서 75% 이하의 이제 자궁의 착상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내린다고 하죠. 그렇게 쭉 자궁에 착상 안 되고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도 이제 남는 잉여 배아를 어떻게 보관할지 이런 건 이미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어떻게 보관하고 5년 이상 된 거는 뭐 배아 연구로 사용한다 뭐 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배아 복제 배아 체세포 배아 복제 이 배아는 자궁에 착상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연구용으로만 쓰고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데만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폐기하고 이식은 지금 법으로 막고 있고 냉동 보관이라든지 줄기세포 추출 어떻게 할지 배아복제 연구하는 기관들도 다 국가에서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 법에 의해서 되어 있어서 지금 배아 형성할 수 있는 이 4가지 방법 1행위에서 배아를 형성하고 2행위에서 진단을 하고 3행위에서 선별을 해서 4행위에 이제 계속 임신 중절할지 계속할지 어떻게 보관할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323페이지 보시면 가 부분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외 수정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당사자의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 특히 인공수정 과정에서
인공수정 과정, 체외수정에서 인공수정, 제1행위인 정자나 난자의 채취는이라고 하는데 제1행위가 이 전체 표에서 이 제1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도 모르는데 제1행위라고 하면 제1행위가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간 생명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배아 형성과 이런 생명공학 기술 연구 각 행위마다 어떤 생명공학 기술들이 투입되고 있는지를 한번 본 거기 때문에 이 1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1행위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표를 말한 거예요. 이 표는 이제 공저자인 성신여대 김나경 교수님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으실 때 배아 연구자예요. 김나경 교수님이. 그래서 박사를 받고 영국 에딘버러 연구소 있다가 한국에 오셔서 바로 성신여대 전임으로 가시게 됐죠. 그때가 2005년 황우석 박사 연구 조작 바로 뒤에요. 배아 연구인데 우리나라 배아 연구한 사람이 없죠. 2007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배아 연구자가 있네요. 바로 성신여대로 스카웃이 되신 거죠. 네.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아다리가 다른 용어로 뭐죠? 네, 아다리가 잘 맞아야 돼요. 인생은. 제가 적절한 좀 고급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보시면 지금 이 표가 생명윤리 수업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간 생명 발생 단계에서 어, 각 행위별로 어떤 생명공학 기술이 투입되는지 좀 감이 잡히죠. 그리고 어떤 생명공학 기술이 투입되냐에 따라서 어떤 생명윤리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기서 시험관하기 생명윤리 문제가 굉장히 논의가 많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없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배아복제 연구 엄청난 생명공학 기술이죠.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근데 이런 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체외 수정에서의 착상전 진단, 디자이너 베이비 만들 수 있는데 이거 해도 돼? 배아 발생 초기 단계에서 하는 게 정확도도 높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단계에서 초기에 할수록 뭐 좀 잘못 건드리면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해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다 생명윤리 문제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알아서 하면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일반 시민과 대중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 잘못됐네 라고 하면서 생명윤리에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생명윤리가 뜨거운 감자같이 와 이건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또 불의를 또 보고 또 그냥 넘어가지 않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각각 단계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생명공학 기술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생명윤리 문제가 발생되는지까지 우리가 쭉 보여드린 거여서 지금 315페이지인가요? 315페이지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생명의료기술을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 시퀀스를 파악할 수 있다. 지금 출산이라는 목적이에요. 출산이라는 목적에 각각 행위 시퀀스. 행위 시퀀스라는 게 책으로 말하면 챕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1챕터, 2챕터, 3챕터. 책이 한 권 완성되려면 3챕터 빠지면은 흐름이 없어지겠죠. 생명공학 기술도 이 출산이라는 전체 거시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모든 행위 시퀀스들이 결합해야지 성공할 수 있죠. 여기에서의 행위 시퀀스, 배아, 생명의료 기술이 그래서 각각 투입된다. 그래서 전체 행위 시퀀스들을 봤을 때 각각의 행위 시퀀스별로 우리 법적 규율도 그 시퀀스별로 규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315페이지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표를 생각하시면서
행위 시퀀스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명 의료에 있어서는 다양한 생명 의료 행위들이 서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가 그거죠. 생명 의료 기술 뭐 하나 가지고 출산되는 거 아니죠. 여러 개의 행위 기술이 생명 의료 기술이 결합이 돼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아의 생성이라든지 유전자 진단, 이식 여부 결정, 배아 선별, 배아의 이식, 배아의 폐기, 냉동 보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목적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행위 시퀀스들이 결합돼서 그 시퀀스별로 법적인 규율을 따로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전반적인 생명으로 행위 시퀀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 얘기가 315페이지에서 316페이지까지 시작 단계 부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8페이지하고 31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한 건데 319페이지에 협의의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이 협의의 인공수정이라는 거는 요 부분만 인공수정으로 본 거죠. 협의의 인공수정, 체외수정. 근데 밑에 보시면 광의의 인공수정은 자연적 임신 빼고 이 나머지 세 부분이 있죠. 정자주입술이라든지 인공수정, 배아복제. 요 부분이 다 인공수정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광의의 인공수정이에요. 협의의 인공수정은 이 정자주입술만 인공수정으로 보고 나머지는 체외수정으로 보는 거죠. 이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나머지 내용들이 그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321페이지 이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옆에다 놓으시면서 같이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각각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들 뭘 규율하고 있다라는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서 지금 4시 25분이니까 4시 40분까지만 잠깐 쉬고 40분부터 2교시 수업할게요. 네, 1교시 수업은 마치겠습니다.